자, 한국 CBDC 중심 국가대나 우리 한 PD 요즘 적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는데 한 PD가 좋아할 만한 또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CBDC가 뭐예요? 자, CBDC가 뭡니까?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접 발행하고 이 가치를 100% 보증하는 이 국가공인 디지털 현금. 비트코인? 코인은 아닙니다. 종이 화폐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금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과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지금 급속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연결 시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은 인류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이 초입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 초연결의 끝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통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지금 삶에 딱히 적용이 되고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다 준비됐죠, 지금.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전 국민을 감시하는 통제사회의 이 무기로 이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은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입할 거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법까지 만들면서 CBDC를 길을 쓰고 막았습니다. 우선은 막아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글로벌 CBDC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막고 글로벌 패권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 저희 원화 기축통화 되고 있던 와중 아니었나요? 자, 우리는요, 지금 디지털 자유진영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사회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무조건 안 돼 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CBDC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런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은행의 진짜 돈은 아니죠. 민간 기업이 발행한 사이버머니 같은 겁니다.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 대행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해당 기업이나 은행이 망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돌려받는데 좀 절차가 복잡하겠죠.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CBDC는 뭐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속에 있는 종이지폐가 그냥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다, 디지털 데이터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은 안전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비트코인이랑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투자 자산과 같죠. 왜냐면 가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거는 화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BDC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장점이 뭐냐? 이거는 확실한데요. 종이화폐를 쓸 때보다 당연히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겠죠. 종이화폐 쓰면 어떻게 돼요? 제조하고 보관하고 또 폐기하고 이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기존에 이제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 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CBDC가 도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해외 송금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지금 수수료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많이 껴있어요. 중간 은행들이. 그다음에 중앙 은행끼리 직접 연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수수료를 냅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무역할 때 보통 한 25불에서 한 35불 정도 저희는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발생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스위프트 구조에서는 정보를 예를 들어 잘못 넣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추적할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근데 CBDC 같은 경우는 돈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이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재정 집행을 할 때 상당히 효율적인데, 왜냐면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정부 보조금 같은 거,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줄 때 특정 업종이나 어떤 기한 안에만 쓰도록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 프로세스가 극도로 단순화되죠. 그다음 부정 사용이 원천 차단되는 거죠. 거기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건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체계 아닌가요?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벌어서 열심히 딱 벌어서 채워놨는데 갑자기 기름값에만 써야 돼. 그런데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게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씩 CDBC로 지급을 했습니다. CBDC 지급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불을 하는 거야. 배급인 거네. 그거 받았어. 그럼 받을 거 안 받을 거야 우선? 안 받을 수는 없죠. 계좌 그러면은 만들겠지. CBDC 지갑을 만들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써야 돼. 3개월 후에 쓰면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코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막 긁으려고 하면은 승인 거절이 나는 거야. 그 돈은.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정확하게 짧은 시간 목표한 그 시간 안에서 이 돈들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다고요?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집행의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지원금 받아갖고 딴 데 못 쓰는 거야. 막 백화점 뭐 가서 뭐 용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현금 깡을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뭐 다른 데 쓴다든가. 그러니까 부정 사용이 기술적으로 이제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활성화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준 돈이 아니야. 근데 정책적으로 뭔가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국가에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사용을 하면 크레딧을 내가 더 넣어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친환경 식품, 사회적 기업 제품 뭐 이런 데에다가 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가서 만약에 내가 딱 긁잖아. CBDC를 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5%에 막 크레딧이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냥 기업 같아요. 그렇죠. 나라가 아니라.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이거를 써먹었는데 중국도 인구는 많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관련 용품이나 아니면 뭐 출산 뭐 이런 데 관련된 비용을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트를 줬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기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 일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막 비만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아니면 청소년들 뭐 유해 환경이라든가 중독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출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죠. 너 돈에서 10만 원 이상 술을 살 수 없어.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건강검진 하잖아. 그럼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요? 정부에 들어가. 근데 봤더니 비만이야. 복부 비만이야.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탄산음료라든가 그 제품들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지. 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구매를 하면 내 크레딧이 깎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가가 동의를 구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서명하고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주 가벼운 얘기지만 나중에 국가가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른 영역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런 비슷한 말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어디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 뭐 평화 이게 우선이냐, 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라는 게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카 가지고서 나쁜 짓 할 수 있잖아. 이게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CBDC가 접목이 되고 실제로 나한테 딱 부여가 되면 이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카드 안 가지고 다닐 거 아니야. 여기다 뭐 심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카드는 분실 위험이 있잖아. 그 다음에 심으면 뭐가 좋냐? 강아지 같아. 어디 있는지 아동 그 납치가 요즘 말이 많은데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심을 박을 수도 있는 거야. 왜? 납치되면 안 되잖아.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 거밖에 못 쓰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이체해준 것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체해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얘가 맨날 라면을 사 먹어. 그래서 얘가 맨날 이렇게 막 살이 쪄. 건강이 안 좋아. 아토피가 막 많이 나.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해서 용돈을 책 사는데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줄 수 있는 거지. 자녀들한테. 그리고 청소년의 지갑에 있는 그 CBDC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말 외에는 PC방 결제가 안 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적 비용을 개인의 결제 단계에서 완전히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발생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거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능성 있죠. 아니 우리 군대 가봐. 군대에서 담배 나오잖아. 함부로. 니네 안 나왔냐? 담배가 왜 나와요? 근데 웃겨요. 예전에 저 때는 담배가 나왔거든요. 담배 피는 친구들 뭐 함부로가 나왔나? 보급으로. 이게 다 줬어 그냥. 그럼 막 옆에 사람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 돈으로 안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준다 그러면 나라가 돈이 진짜 너무 많아.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나라가 돈이 많아. 아니면 뭐 AI 기업이 다 먹여 살려. 일 안 해도 돼. 일자리도 없어. 왜? 로봇가 다 하니까. 그때는 뭐 하겠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그냥 다 넣어주는 거죠. 완전 극도로 효율화된 사회를 만들고 자동화된 사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근데 막 쓰면 안 되니까 제한을 걸어서 나눠줄 수도 있고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돈을 나눠주게 되면. 내가 번 거면 사실은 이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이럴 수 있지만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쓰라는데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통 이제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냐?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CBDC 지갑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혹은 매일 일정 비율로 돈이 자동 삭감돼요. 돈을 근데 실물 현금이 없잖아. 지폐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피처가 없어. 그냥 거기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온몸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써먹을 수 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지 못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언제까지 너의 가지고 있는 돈의 뭐 2%를 써라.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5%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늘 얘기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하면은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공짜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그 안에서 움직여봐라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거죠. 요번에 이제 저희 지원금 나왔잖아요. 그 며칠까지 써야 되잖아. 이거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자동 소멸이야. 비슷한 거예요. 마이너스 100%죠. 안 쓸 경우에.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CBDC 도입할 때 아마 국가에서 CBDC 지갑을 만들어주고 돈을 살포합니다. 써야 되니까. 근데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잖아. 나도 내 세금 내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지하경제 양성화, 범죄 예방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모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트래킹이 된단 말이야. 이동 경로가 다 추적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금 세탁, 뭐 마약, 테러, 자금 조달, 막 이런 거 있죠.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음성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과박스. 근데 이 지하 경제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금 써가지고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도 별로 안 쓰는데 일본은 아직도 현금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일본도. 근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국가 미래 운영과 이거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하고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꿈의 도구예요, 이거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날의 검인 거야. 효율적인 관리는 되지만 이거 완전 자유의 억압. 통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한국이 핫하냐?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 국내적 상황도 있겠지만 이제 현재 한국은행 총재, 이번에 새로운 총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의 스펙과 뭐 미국의 그 스탠스 현재, 그다음 중국의 상황 이런 게 지금 다 맞물려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엄청난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의심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늘 이야기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늘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면 겉은 되게 좋은 목적으로 포장을 하지만 안에는 내가 나의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권력자들을 감시해야 된다. 권력자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바른 민주주의잖아요. 건강한 작동 원리가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심을 한다. 자, 우선은 뭐 세계 경제 포럼 유명하죠.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뭐 규제론자들이 있어요. 글로벌 엘리트들. CBDC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이 통제와 재편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앞에 얘기했지만 완전한 금융 감시 사회가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디지털 감시 사회, 빅브라더 사회. 그 핵심이죠.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CBDC는 개인의 모든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완벽하게 추적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게 뭐야? 디지털 감시 사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인의 그 부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하기도 너무 편해. 자, 예를 들어서 정부나 중앙 시스템에 눈밖에 났어. 그런 개인이 혹은 어떤 특정 단체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 해갖고 자산 동결하면 끝이에요. 하루아침에 파산되는 거랑 다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되면 시스템을 쥐고 있는 권력층이 개인의 생존권을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누구한테 현금을 받을 수도 없어.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불쌍해. 얘가 다 동결됐어. 그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도 이거 뭘로 도와줘야 돼? CBDC로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슈퍼챗을 CBDC로 쏴야 되잖아. 계좌로 보내야 되잖아. 근데 현금 줄 게 없네? 그럼 내가 사서 먹을 걸로는 줄 수 있겠지.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소셜 크레딧을 적용하잖아요. 여기는 사회 신뢰도를 측정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사람을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 못하게 막아놨어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CBDC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힘을 가진, 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류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유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량 제한을 건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그 탄소 배출량의 어떤 기준표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고기를 구매를 하면 소고기의 그 그람수에 맞는 탄소 배출량이 나와. 내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 탄소 배출량이 넘어간 거야. 어떤 기준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막 계속 경고가 뜬다든가. 당신의 소비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소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잔액 부족인데요가 아니라 탄소 초과인데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는 방구를 많이 끼니까 가스 배출량 그래서 인류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고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회 시스템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책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표를 받게 한대. 그리고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손이면 베리칩이고 이마이면 뉴럴링크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표에 집중을 하니까 사실 2단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뭐라 했어? 바코드였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저항의 상징으로 막 사람들이 광고할 때 막 바코드 머리에 받고 나오고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랬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뭐로 바뀌어?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베리칩이다. 근데 최근에는 뉴럴링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칩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이 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이 해석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와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직접적으로 어떤 미래 기술 예언으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영역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단 사이비 뭐 아니면 염세주의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비관론 막 이런 게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우울해지는 거죠. 왜?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 대신에 저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 표가 뭐냐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요? 뭔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나? 매매를 누군가 힘 있는 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나? 심지어 북한도 장마당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 걸 못 막는데 왜냐면 배급이 안 되니까 제대로. 심지어 북한도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 근데 기술적인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같은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누구라고? 한국이라고. 자, 민간 상업 금융 시스템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어디가 더 안전하겠어? 민간 은행이 안전하겠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그 CBDC 중앙은행이 더 안전하겠어요? 국가죠. 그러면 여기서 빼서 어디로 넣으면 돼? 국가지. 그렇지, 그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모든 금융 권력이 소수의 또 중앙은행과 글로벌 정책 조율 기관으로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막을 거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기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화폐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이게 확산이 너무 커지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BDC 체제 제도권 안으로 지금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 어떠냐? 지금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 배경이 뭐예요?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화경제국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따까리 하신 분이야. 되게 유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통화를 연구하고 그 정책 프레임을 만든 핵심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힘이냐? IMF 같이 매우 힘 있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분인 거죠. 근데 이 BIS에서 최근에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및 결제 인프라를 어떻게 해요? 실제 입증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위프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국제 간에 그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하냐? 우선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다음 유럽, 일본, 영국, 스위스 이 5개국은 기축통화국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깍두기로 또 누가 참여하냐? 한국과 멕시코가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 보세요. 이 서방 이 금융 패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축통화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는 1달러에 1,500원이 넘어가는 지금 상당한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제3국의 통화죠. 그러니까 주요 경제국들이 뭉친 엘리트 집단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누가 껴있다고? 한국과 멕시코가.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중앙은행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40여 곳에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요. 6개 시중은행이 참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가한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 아니, 미국이 지금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스위프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흔들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여기에 미국은 발을 담그고 있지? 왜 이건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 CBDC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 왜 들어간 거야? 이 의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선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 CBDC 패권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에 정부 주도의 CBDC를 전면 금지시켜요.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육성으로 완전히 이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에 행정명령 14067호를 발령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 이거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CBDC를 열심히 연구 개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책임 있는 미국 연준과 재무부에 CBDC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라. 국가적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간 거죠. 그리고 7월에 무슨 일이 있냐? 2023년 7월에 연준에서 패드나우라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이 자금 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초고속 결제망이에요. 근데 이제 비판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연준이 향후에 CBDC를 전 국민에게 유통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그 시스템 아니냐. 그래서 엄청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막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자유의 나라잖아. 이거 인프라 까는 거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긴 거죠. 2024년에 하원에서 이 공화당의 톰 에머 의원 주도로 CBDC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게 돼요. 그리고 통과됩니다. 왜? 이 국민들이 이게 저항감이 있잖아. 당시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이 예고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입법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걸 딱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막 내세운 게 뭐예요? 내가 당선되면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일 빠르게 한 게 뭐냐면 CBDC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요.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그리고 연방정부, 그다음 산하기관의 CBDC 연구 개발, 홍보,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냐?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어요. USDC. 이거 코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그러니까 민간 이 코인, 민간 크립토, 화폐 이쪽을 육성하겠다 이겁니다. 어느 제도 안에서. 그래서 2025년 7월에 지니어스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민간 코인을 여기는 뭐 사각지대 법이 막 들어가지 않는 데잖아. 이거를 제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의 틀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이 법안을. 그리고 하원에서 이 CBDC 감시 국가방지법을 통과시켜요. 이제 톰 에머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연준이요.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계좌를 개설을 해. 그래서 통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 못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상자산 그 지갑이 있거든요. 뭐 업비트나 이런 거 말고 자기 지갑이 있어요. 업비트나 이런 데는 이제 상장된 어떤 코인들 여기서 그냥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내 지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연준에서 못하게 만든 거야. 중앙은행에서 국민들한테 이걸 못 만들어주게 법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야. 원천 차단이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이냐? 상원에 이제 하원은 통과를 했어. 상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연준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30년까지는 전면 금지한다. 이걸 통과시켰어. 근데 기간이 있어. 2030년까지는. 왜 기간을 뒀죠? 그러니까요. 근데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 찬성 89표, 반대 10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심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기간을 정해놓은 거야. 2030년까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선 밀어놓은 거죠. 자, 그리고 4월 29일에 CBDC 감시 국가방지법 이 상원에 최종 송부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그 하원을 통과했던 HR 1919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외교 안보 관련 법안이랑 같이 결합돼서 상원으로 최종 송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면 미래에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회의 허락 없이는 미국 정부 주도로 디지털 달러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바뀌면은 또 이제 막 바뀌고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의회의 최종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 요약이 뭐냐면 미국이요. 지금 상황은 중국식 CBDC는 법으로 2030년까지 대못을 박아서 이제 금지를 해놓은 거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 미국 재무부 규제를 받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권은 유지를 하지만 정부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진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하게 CBDC를 기를 쓰고 막고 있냐? 미국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금융 패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그럴 나라가 아닌데.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핵심이에요. 딱 봐도 배급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헌법적 가치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잖아요. 미국의 핵심이 이거죠.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 이래 정부의 권력 비대화를 가장 경계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전 세계로 퍼뜨린 나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숨처럼 여기는 이 프라이버시 사유재산권 이거랑 정면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대신에 방법을 찾은 게 아까 얘기했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USDT 그다음 뭐 USDC 이런 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은 자국 화폐로 거래하지 않고요. 대부분 뭘로 해요? 미국 달러 가치와 1대1로 고정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코인인데 어떤 거야? 스테이블. 견고하다 이거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 코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렛 할 때 그 칩 바꿔가지고 그렇지.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퍼뜨리지 않아도 전 세계 이 기술자들, 이
생태계 기업들이 알아서 달러 기반 코인을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1등 공신인 거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진짜 1달러만큼의 돈을 금고에 넣어놔야 돼요. 아니면 이거 돈을 계속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삽니다. 이 회사들이 이걸 쟁여놔요. 보통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거는 국가가, 정부들이 샀어. 근데 이거를 누가 사는 거야?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사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가진 국채 보유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너무 좋죠. 앉아서 자국의 빚을 대량으로 사주는 이 고마운 큰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정부가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아. 통제된다고 생각을 안 해,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고. 법적 규제만 주고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지, 이걸 내가 직접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테더라는 기업이 있어요. 국채 보유량에 지금 거의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를 넘어섰어요, 이 회사가. 프랑스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순위로 따지면 한 15위 정도 돼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와 다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민간을 방치하지도 않고, 그 미국 국회 재무부가 이 지니어스법이나 뭐 클라이러리티 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만들어서 이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화폐가 뭐라고요? 달러인 거야. 달러인데 동시에 미국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주네?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정부가 이 감시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그다음 민간이 활성화되잖아요. 우선은 시스템 뒷단에서 통제한다 뭐 이런 거 오해를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거기서 달러만 쓰면 되는 거야. 미국의 국채만 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좀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미국이, 그래 국내는 그렇다 쳐. 국내는 그렇게 간다 쳐. 근데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반대죠.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지? 미국 정부는 CBDC를 막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근데 미 연준의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는 이거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목적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금지하는 거 뭐예요? 이 소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CBDC가 개인이 이 CBDC를 가지고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잖아. 이거를 지금 막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리테일이라고 할게, 소매형. 근데 미국이 뒤에서 추진하는 건 뭐냐면 기관용이야. 그러니까 도매형이야, 도매. 우리는 볼 수도 없어. 잡히지도 않아. BIS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매형입니다. 기관용. 은행과 은행,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서 대규모 결제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망이에요. 이 CBDC 제도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잡겠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쓰이는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달러로만 쓰면 되거든. 오히려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하는 CBDC는 금지하고, 중국, 러시아가 무역 결제망을 디지털로 선점해 가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중국이. 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 그냥 자유를 위해서 이거를 방치한다 그러면 중국이 이걸 다 할 텐데? 너무 앞서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글로벌 이 기축통화 지위를 기존의 시스템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직접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뭐 미국 연준,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뭐 영국은행, 일본은행, 뭐 이런 거의 뭐 세계 10대 경제국들, G10 이런 총재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뀌지만 여기는 관료직이잖아.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이 방패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게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 글로벌리스트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여기에 그 손안에 놀아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의심들을 받기도 하죠. 예, 그리고 배후의 설계자가 누구냐, 이 문제가 좀 있는데, 요번에 아고라 프로젝트에 누가 또 참여하냐면 JP모건, 뭐 시티그룹, HSBC 뭐 이런 그룹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초국적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문하고 시스템을 함께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화폐 발행과 신용 창출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지금 통제하는 민간 금융 자본 세력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그런 의심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1930년에 이 설립이 됐거든요, BIS가. 근데 그 탄생 배경이 유럽 전통의 그 금융 가문들 있죠. 로스차일드, 뭐 세계 경제 포럼, 빌더버그 그룹 같은 이제 글로벌리즘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산이 깊이 이제 침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싫어하겠는데요? 글로벌리스트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만 달러 패권이 핵심이잖아요, 미국은. 이거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그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당연히 미국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명분은 뭐냐면, 기술 발전하고 스위프트 체제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스위프트 체제가 진짜 너무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스위프트 체제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게 그거예요. 거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달러 거래가.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비트코인이나 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다음 위험하고 그 회사 날아가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BIS 체제는 중앙은행의 보증 그리고 기존 시중은행의 신용을 그대로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글로벌리스트들이 뭐 물론 이제 디지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하긴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기존의 화폐 체제를 만약에 대체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러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BIS가 뭐냐면 기존의 글로벌 송금망 스위프트를 없애고 걷어내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자산을 하나의 거대한 블록체인 통제망으로 묶어버리는 이 금융 리셋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에 기준 통화로 달러가 쓰이면 되기 때문에 참여해서 큰 지분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짜고 있는 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전혀 이해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다 어려워요 그냥. 다시 아까 처음부터? 결론은 이거야. 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통제 안 할게. 근데 나라와 나라의 거래, 은행과 은행과의 거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때 여전히 달러는 제일 중요한 화폐로 쓰일 거야. 디지털이지만 그래도 달러가 쓰일 거야.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저 그러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변화 속에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로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뭘 잘하냐면 뭔가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걸 상용화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빠르게 그냥 약간 밀어붙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이번에 뭐 스타벅스 사건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뭐 이 전체주의적인 약간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동아시아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추진하면 진짜 빠르게 확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지목해서 욕하면 끝까지 다들 몰아서 하잖아요. 그런 또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저쪽에서 막 또 한쪽 칭송하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 다 똑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다 똑같아요. 좋은 점만 그건 죽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부각할 수도 없고 나쁜 점만 부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응용력이 정말 최고예요. 근데 못 만들어내. 창조하진 못해. 근데 응용하는 거는 정말 잘해.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이 기술과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는 그 역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편에 저희가 좀 할 겁니다.